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7월 9일이고 예, 목요일이네요. 자, 며칠 전에 아마 진주를 갔을 땐가 여기 이제 경남 쪽에 항공우주산업 육성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뭐 대화하는 시간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눈이 가는 사안이 하나 보였습니다. 카이 사장이 하는 이야기였죠. 엠브레러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브라질 업체와 손잡고 중형 민항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카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이따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공표하는 그런 방식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 대답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엠브레러에 수송기를 들여오고 있잖아요. 미국 로키드 마틴 C-130G를 제치고, 그리고 울릉도에 지금 울릉공항이 건설 중인데 원래 2026년 개항이었는데 2028년정도로 연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할 때 엠브레러의 항공기를 가지고 시범 사업이란다, 시범 운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 없으니까 착륙은 안 해요. 뭐 포항인가 어디서 출발해서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울릉도에 한 바퀴 돌고. 그때도 엠브레러의 총괄 부사장이 한국으로 왔고, 엠브레러의 주력 기종 중형, 소형이라고 해야 되겠나, 하여튼 중형 142인승 정도 되는 거, 그게 이제 주력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가 왔다 갔어요. 예. 현재 이제 실제 취항할 비행기로는 ATR, 즉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공동 개발한 터보프롭 한 50에서 한 70인승짜리 그런 게 이제 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 그리고 우리 북극 항로를 위시해서 많은 새로운 교역로들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남북에 소통이 되고 교류가 한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동쪽이 개발되기 시작한다. 오늘 이재명이 또 몽골 갔잖아요. 설마 히토류 때문에 끝까지 가기가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유럽 현재는 이제 패권 구도로 해서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던 그곳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뭐 이란, 뭐 터키 다 마찬가지인 아프리카.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경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볼륨이. 우리 AI 겁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상 수요도 폭증할 것인과 동시에 항공 수요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에어버스하고 보잉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도 딱 중형 민항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정치적 이유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훨씬 약화될 거예요. 장벽이 깨져야 될 것이에요. 그게 이제 다국화로 가는 거죠. 왜 그쪽에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쟁하는 패턴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형기 시장이 엄청나게 열릴 것 같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당장 북한을 이행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 갈 일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지금부터 중국 갈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몽골 갈 일도 많이 생기겠죠. 러시아 연해주 갈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중형 항공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보잉하고 에어버스 비행기를 비싼 돈 주고 계속 사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는 러시아 비행기하고 중국 비행기를 사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형 민항기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이 10조 원의 돈을 투자하고 일본은 실패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파트너십을 해서 간다라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우리도 군용기를 계속 생산하지만 카이가 군용기에만 매달려 갖고는 회사의 구조가 어정쩡하다,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번 민영화하고 같이 엮이면서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본도 10조 투자하고 실패했죠. 우리 KF-21 개발하는 데 한 개발비만 한 20조. 그리고 우리 헬기들 프랑스에서 설계도 사와가지고 국산하는데도 뭐 10조 이상씩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엠브레러도 지금 소형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 A320, B737로 대표되는 중형 항공기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팅을.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는 부담스럽다. 예,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룰라하고 이재명이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고, 과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C130을 제끼고 엠브레러에 C390을 우리 공군이 택했을 때, 그리고 한국 기업과의 MOU를 맺어서 한국에서 부품 공급을 받기로 했을 때 네 군데 회사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미 큰 그림은 그려졌었다. 예,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간이 됐다. 양쪽의 악의가 맞는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제가 받았던 느낌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카이 사장이 브라질 업체와 손잡고 중형 민항기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전투기만, 군용기만 해서는 이게 미래 비전이 잘 안 나온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HD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민간 쪽도 하고 군용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특수선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들은 민간 선박을 먼저 했지만 카이 같은 경우는 군용으로 출발해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거, 그리고 카이의 민영화에 관심 있는 밖에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형 민항기 시장, 중형 민항기를 국산화하자는 이야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처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 타이밍이 괜찮다. 이미 말이 돼 있고, 정부 내에서 TF가 출범하자 말은 나오던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받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합의가 있고, 브라질 쪽하고도 이야기가 돼 있다. 이런 데는 국정원 같은 데가 이미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2월 달에 우리 초청을 온 바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뭐 G20이나 이런, 요번에 G7에서도 아마 만났을걸요? 네. 그런 데서 이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브라질도 그 남아메리카 시장만 있어갖고 재미가 없어요. 남아메리카 제일 경제적으로 강성한 국가죠. 다극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더 펼칠 수 있게 돼요. 예전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할까, 동등한 조건에서. 그렇지만 안 해본 일이죠. 한국이 마침 손을 뻗쳐준다?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이미 준비가 상당히 돼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이런 건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쫙 훑습니다. 예, 거의 완벽한 판단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짐작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길게 생각해 왔던 거고, 당장 북극 항로에 대해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어제 그거 보여드렸죠. 흥하해운이 우리도 부산 간다, 싹 다 간다, 전부 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 이런 보통 중형 항공기 오늘 나오는 A320이나 B737 이런 모델들이 항속거리가 5,000에서 6,000 정도 돼요. 딱 좋아요. 예. 그리고 이 동북아 시장이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정도 나르면은, 3시간 가면 일본 핵심 지역이 다 들어오고, 중국의 인구 밀도 높은 지역이 다 들어와요. 그럼 전 세계 인구 25%예요. 예. 거기다 북한하고 연결되고, 러시아랑 연결되고, 연해주 개발될 것이고. 예.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면 공군에서, 하늘에서도 영향력을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 허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전부 다 사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할 건데, 예, 이 기회를 잡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2023년 12월에 우리가 이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라는 걸 했고, 1차 사업 때 C190을 샀었죠. J를. 그게 대형 수송기냐, 그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건 소형 수송기예요. 소형 수송기. 자, 이거는 지금 C390 같은 경우는 중형 수송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30톤 남짓 되니까 실을 수 있는 게, 대형으로 가려면 50톤, 60톤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미국의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수정이 되고, 거기 한국군의 역할이 올라간다. 지금 여러분 이제는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한국 해군의 작전 영역이 넓어지고, 나토에까지, 현재 유럽해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해군 같은 경우는 저 멀리 나가서 그 지역에서 쉬거나 휴식을 하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1차적으로는 현재 미군이 쓰고 있는 조그만 섬들이나 미군 기지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또는 우리가 해병대를 파견한다거나 보급품을 보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진짜
대형 수송기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때도 많은 이제 그 유용훈을 비롯해서 많은 금화물이 외국인들이 미국 기체를 사야 된다고 바람을 엄청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이걸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보잉이 엠브레러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737 맥스 떨어지고 야단법석이 나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사자.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예, 지금 봐서는 브라질이 산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을 것 같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회사가 그때 몇 년 전부터 산타네요. 예, 그렇다고 바로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랑 경쟁을 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는 봅니다만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계약을 그때 2023년 12월에 했고,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1호기가 첫 비행을 했다고 엠브레러에서 올린 사진이죠. 도색도 우리 쪽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18년, 19년부터 나온 거니까 이게 신형 기종이에요. C130J 같은 경우는 C130을 좀 느린 것인데, 뭐 다른 여러 가지 개량도 가해졌겠지만, 자그마치 1940년대, 50년대 개발된 터보 프롭 비행기예요. 자, 그래서 그 C130이 전 세계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수요로서 나온 거거든요. 가격도 아마 더 저렴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성공적이에요. 이게 이제 광고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스웨덴하고도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한 국가들이 넓어지고 있고, 이 비행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고, 아까 카이 사장도 분명히 공식에서 언급했죠. 기술은 에어버스와 보잉이 뒤지지 않는다.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주력 항공기들의 평이 다 좋아요, 지금. 그래서 좋은 회사예요. 괜찮은 회사예요. 예. 이제 이를 벌릴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끼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정도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 그때 우리 C130 결정하기 전에, 그때 이제 이 유용훈이 그 당시 조선일보 기자였을 때, 이렇게 나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C130J형 홍보 요정 등급 그거 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DX 코리아 때 벌써 이제 4년이 다 됐네요. MCX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KF21 쪽을 설계하는 쪽에서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 비행기로 이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7년이면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물론 차세대 중형기의 모양이 다 비슷하죠. 일본 것도 좀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C2인가? 근데 그거는 톤수가 좀 올라가요. 이거는 스펙상으로 봐도 30톤이고 C390하고 엄청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엠브레러랑 약간의 연계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걸 됐던 수송기하고 전투기는 여기 보시면은 제트기하고 터보프롭도 전문 분야가 갈리더라고요. 그 비행기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진 회사를 사거나 특정 기종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걸 지금 봤을 때는 그때 이미 전제가 돼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7년 만에 그냥 KF-21 개발했다고 해서 수송기를 만만하게 보고 쉽게 개발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기종은. 예. 그때 이미 생각이 돼 있었다. 거의 같은 기종이거든요. 체급이.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작업에,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 영토가 실질적으로 팽창하게 돼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중형 항공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은 분명해요. 거기에 러시아와 중국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기존 보잉과 에어버스는 회사 자체가 늙었어요, 이제. 그냥 우려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사고 치고, 생산률은 떨어지고, 에어버스, 보잉 유사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보잉도 심하지만. 그렇죠? 그럼 단지 중국 비행기이기 때문에, 단지 러시아 비행기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지금처럼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새로운 도전장을 던지기에 되게 좋은 여건이 된다. 엠브레러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중에 우리의 파트너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올라왔다. 내란을 거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은 더 강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방산업 전반에 대한 지위도 상당히 올라갔다.
요번에 뭐 나토에서 한 이야기처럼 미국이 우리한테 배를 맡긴다잖아요, 군함. 그리고 요거는 그때 이제 울릉공항에 시범 비행했을 때를 제가 여러분한테 그 올망졸망 시리즈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때는 엠브레러 수송기 사업 결정되기 전인데 결국 결정이 됐죠. 엠브레러가 우리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 것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울릉공항 이야기가 있고 저 첫 번째 쪽은 백령도 공항, 흑산도 공항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민항기 조금 보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울릉공항 같은 거 여러분 북극항로라는 걸 봤을 때 그 동해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울릉도 옆으로. 예.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울릉도하고 독도가. 예. 거기서 두 번 다시 일본이 어떤 찍소리도 했으면 안 돼요. 독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관장하는 이 항로 전체를 건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분위기는 잡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 지금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민간과 공군이 같이 안 쓰는 공항이 있는가 싶은데요. 당연히 공군기는 민항기가 필요한 그 이륙 거리부터 훨씬 짧은 이륙 거리면 됩니다. 자, 그때 이거를 처음에 이제 울릉공항을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관광 활성화죠.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7천억에서 1조 가까이 들어서 한다? 울릉도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안 나오죠. 그거는 군사적 요긴함 때문에 그렇다. 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때 백령도 흑산도도 다 마찬가지다. 이제는 그게 더 뚜렷해지죠. 북극항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게 가운데 등대 같은 존재예요. 울릉도는. 자, 거기에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뭐,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들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 필요한 상황에, 또는 보급기지, 이런 걸로 쓴다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백령도나 흑산도 이런 데 공항은 중국을 현재 서해를 관장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곳이다. 예. 자, 이게 군사 시설이 들어서면은 단지 이 공항뿐만이 아니라 뭐 잠수함이나 수상함들이 보급을 받거나 이런 용어로도 상당히 요긴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군데면 한 3조 투자할 거 아니에요. 백령도 흑산도까지 포함하면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필요하고. 예, 예. 이게 그러면은 울릉공항에 시범 이렇게 비행을 할 때도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거의 유력해 보이는 ATR 조그만 비행기 그거 갖고 와서도 되는데 그 사업자도 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세력들도. 근데 굳이 엠브레러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무리해. 크다는 거지. 예, 140인승이거든요, 이게. 자, 그때, 이제, 경북 쪽의 뉴스에서 이게 나왔어. 23년 5월 16일이고, 같은 해 12월에 엠브레러 수송기 결정을 해준 거죠, 우리가. 이미 다, 그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 얘기가 왔어요. 브라질 엠브레러 E190이 최대 190명 정도 태운다. 140~150명 정도 태우는 비행기고, 이것은 엠브레러가 가진 중형 항공,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협동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narrow body예요. 동체가 좁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과거에 올해 747 같이 이렇게 큰 전보에서 시작해서 좁아졌다는 뜻이고, 가운데 복도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옆에 이제 셋, 다섯 뭐 이렇게 있든지 간에,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엠브레러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봐야 될 거잖아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이걸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렌트를 전문으로 하는 비행기 업체에 있는 걸 빌려온 거예요. 기종은 E190 E2라는 비행기. 이건 상당히 인기 있는 기종이고, 그 안정성과 효율성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 굳이 왜 이걸 선택했을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충분히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었고, 그게 몇 달 있다가 C390 수송기 사업 결정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것만인가? 수송기 세대 팔아먹으려고? 그거 아니겠죠. 네. 자,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왔던 엠브레러의 총괄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최대 140명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는 소형 공항이나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데 적합합니다. 굳이 오자면 여기도 올 수 있을 거예요. 울릉도도.
그렇지만 총괄 부사장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향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저도 서울 부산에 비행기 싸기 한 6만 원 하던 시절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김포공항에서 부산을 몇 번 다녀본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버스 타듯이 그래 탔거든요.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가요. 왜냐면 30분마다 한 대씩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표 있어요? 있는데요. 돈 주고 바로 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향후 북한의 개발 지역이다. 일단 낮은 선봉지구 이런 데가 먼저 뚫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 러시아랑 소통되는 부분이니까. 자,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공항을 건설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유식 원전 이런 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가까운 데는 전력선을 바로 연결하면 되지만 낮은 선봉지구 같은 데서는 발전소를 지어야 돼요. 여러 해 걸리잖아요. 그럼 차세대 소형 원전,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부유식 원전이죠. 배가 원전이에요. 조그마한 원전. 예, 그거 모듈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몇 개 끼우면 몇백 메가와트는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인구 한 10만 가까운 도시를 돌릴 수 있고 공장 하나 정도는 돌리죠. 자, 거기서 항공수요가 분명히 생기고 이러면 러시아 갈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몽골 갈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겁니다. 예. 야, 그래서 이때는 딱 지금 요게 상한선이거든요. 140인승까지가 뭐냐면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주력으로 삼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들은 180인승, 190인승 이상, 즉 A320이나 보잉 737. 예, 요 정도 급이에요. 예. 자,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오간다. 그러면은 제법 큰 비행기 다녀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광주를 왔다 갔다 한다? 또는 대구에서 광주를 왔다 갔다 한다? 또는 속초를 왔다 갔다 한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그러려면은 A320이나 B737 같은 비행기가 필요가 없어요. 200명 이상 타는 게. 좀 더 작은 비행기면 돼요. 효율적이고. 요금도 싸야 되거든요. 그런 용도에 특화된 게 엠브레라였어요. 거기에 지금 프랑스 회사인 봄바르디에도 그런 기종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그걸 다 에어버스에 팔아먹고 비즈니스 젯 정도만 하고 있지요. 예. 자, 이거 금년 2월 달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의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했다. 자, 브라질 거기서 나와야 되죠.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지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란 그리고 몇 개월 전에 19년 협상을 하던 유럽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육로로 연결돼야 될 거예요. 중국하고도 가까워질 거예요. 지금쯤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섞이는데 이제 고립감도 심화되고 나라의 성장을 지체시킬 거예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미 중국은 어떤 면이 있느냐면은 문화적인 섞임이 좀 적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세련됨, 국제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게 있고 그게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거꾸로 미칠 수가 있고 다음에 열렸을 때 정치적 불안감이 이게 지금도 많은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있죠.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틈에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국화 시대가 오면은 그런 다쳤던 국가들이 힘들 수가 있다. 열리기 때문에. 가장 큰 게 문화적 침투라고 해야 되나? 문화적 전달이죠. 문화는 진짜 완전히 물리의 법칙을 따르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이미 13억의 인구 중국이 인구 5천만의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치적 영향력의 관계 또 비즈니스의 관계 이런 데 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자,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돼요. 그들이 잘하는 비즈니스를 더 잘해야 돼요. 이제 글로벌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자, 그 중에 한국과 같이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중형항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헬리콥터도 손맛을 받고 전투기도 개발해서 손맛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겼고 엔진도 국산화로 가고 우주 산업도 지금 한다 본격적으로. 그렇죠? 더 어려운 게 민항기예요 지금. 저기 잘 맞는 거죠. 예. 자,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상당히 유용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제목이 많이 본 게 아니 7개월 전에 나온 건데 이 에이비에이션 스테이션이라는 자체가 채널 자체가 그렇게 뭐 인기 채널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엄청나게 충실했어요. 국정원에서 만든 보고서가 이런 내용과 유사하지 않을까, 핵심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이 이렇게 뽑았죠. 엠브레러가 드디어 보잉과 에어버스와 경쟁을 하나? 그런 가능성은 있고 엠브레러도 기술력은 있는 회사인데 그의 요인은 뭐며 그들을 뭐라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또 뭘까? 잘못했다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 볼게요. 우리도 이걸 했고 그들이 엠브레러가 불안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꿔줄 수 있으면 돼. 기술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세계에서 1등이죠. 한 번만 딱 해보면 돼요. 자, 전체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밀려있는 주문만 8,000대다. 이 대부분이 이제 A320, B737 요거에 되게 인기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그런 급의 비행기를 개발하는 거고, 중국도 그런 급의 비행기를 개발하는 거고, 엠브레러도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잉 같은 경우 지난번에 777인가요? 뭐 맥스인가요? 떨어지는 바람에 타격을 심하게 받았고 조직 문화가 무너진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내부 상황이 노출 좀 됐잖아요.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늘어터졌다. 보잉보다 낫지만 뭐랄까 신선감이 많이 부족해진 부분이 있고 어차피 이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A320 같은 경우는 80년대 기본 틀이 개발된 기체고 B737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60년대 개발된 기체예요. 예. 자, 우리도 보면 비행기들이 우리가 쓰는 전투기 중에 80년대, 70년대 개발된 기체가 두 가지나 있어요. F-16하고 F-15.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예, 그 다음 6세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성능만 따라가면 되긴 되는데 군용기는 민항기 같은 경우는 그때 디자인이 된 기체이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걸 바꾸고 달기가 어려워요. 그들의 강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첨단 소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개발되는 기체에 비해서 무겁다. 그리고 승객 편의성 같은 게 떨어진다. 내부 구조가 후져가지고 옛날 집이니까. 그래서 연비가 안 좋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신형 기종이 딱 나오면 엄청 촌스럽네 이거. 이런 생각이 바로 들게 됩니다. 그들의 작전은 신형 기체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신형 기체를 한번 뽑으려면은 이 전체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역동적인 회사 분위기가 못 된다. 그냥 또 기존 것도 잘 팔린다. 이런 거예요. 자, 저게 시장이죠. 시장이 정확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보면 점유율인데 에어버스 56%, 보잉이 40%, 그 다음에 엠브레러인 것 같아요. 4%인데 서로의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경쟁사가 맞아요. 근데 엠브레러는 아니에요. 엠브레의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부산과 광주와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행기예요. 저렴하면서 작은, 예, 함부로 굴려도 잘 고장 안 나는, 그렇죠? 그래서 저가용 항공사들이 많이 쓰는 비행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가 많이 넓어질 것이다. 사행체가 넓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 연해주를 많이 가야 된다,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려면은 지금 왜 이렇게 시골에다 공항을 많이 지어? 이런 공항들이 다 쓸모가 생기게 될 겁니다. 가까운 데서 지금은 KTX 수준이잖아요. 그죠? 어디가 고속도로랑 연결되느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근처 공항이 있어야지, 편한, 공항에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KTX 타고 바로 못 가고 고속도로 바로 못 가는 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자, 이거 볼까요? 엠브레라는 69년도에 브라질이 정부에서 건립한 공기업이에요. 카이랑 비슷하죠. 94년에 민영화가 됐어요.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냐면은 미국 시장에 특화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76인승 이하의 리지널 마켓. 이게 옛날에는 다 터보 프로비였는데 지금은 이 소형 제트기.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울릉도에 왔다는 그 E 시리즈. 그거는 제일 큰 거고 140인승이니까. 그거의 작은 모델들이 꽉 잡고 있다. 80%를 잡고 있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보잉과 에어버스가 관심 없다. 그들은, A320하고 B737, 그 이후의 시장만 관심이 있다. 그런데 엠브레라가 여기를 올라가고 싶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보면 잘 설명이 잘 돼 있죠. 한 장에다가 B737 같은 경우 이걸 A320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데 B737 같은 경우는 60년대 설계된 비행기고 A320 같은 경우는 80년대 설계된 비행기예요. 40년, 50년이 넘었어요. 그쵸? 엠브레는 지금 이번에 새로 설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소재와 설계 어떤 발전된 설계 기술을 적용시키면 기본적으로 특별히 신경 안 쓰더라도 10에서 20%의 효율성 올라갈 것이다. 연비가. 그 이야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B737 같은 경우는 124에서 215인승 정도의 범위고, 320은 150에서 180. 이게 현재 메인 시장이라는 건데, 전 세계에. 이길 뛰어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CEO가 꺼냈다가, 주워 삼켰다가, 꺼냈다가, 주워 삼켰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엠브레라에. 180인승과 240인승 중형기의 도전을 고려한다. 이 시장 들어가겠다는 거죠. 군침은 도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자, 중국은 C919을 개발했죠. 저게 딱 그 영역에 들어가는 비행기예요. 러시아도 MC-21을 개발했죠. 이들은 이제 다 그 서방 기준에 맞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이라고는 현재 정치적 패권 구도에 의한 장벽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꼭 무너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비행기도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중국과 일본은 이보다 작은 비행기 90인승 이하로 시도를 했지만 일본은 결국 10조 날리고 실패했고 중국은 성공했어요. 엔진도 미국하고 합작사 건설에 만들어가지고 엔진도 국산화됐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러시아 이 MC-21은 제가 예전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비행기 쓸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엠브레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누구랑 우리랑 손잡고 그림이 괜찮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보면 보잉이 당시에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주가 시총이 엠브레라의 시가총액이 47억 5천만 달러였을 때 지금 돈으로 치자면은 한 7조 8조였던 시절에 그 중에 80%를 자기가 사가지고 엠브레라를 합병할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엠브레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잉의 내부 사정이 발생하면서 비행이 떨어진 게 컸죠. 발을 뺍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엠브레라가 되게 위험했어요. 그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와중에 C390이 있어요. 보잉이 왜 살려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엠브레라가 갖고 있는 저 비행기 영역에 대해서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작은 비행기들. 봄바르디에도 C 시리즈라는 엠브레라랑 경쟁하는 기종이 있고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 비행기도. 그래서 에어버스가 그때도 봄바르디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에어버스가 그 비행기 터보프롭하고 그 소형 한 7, 80인승 그 제트기를 사가져갔어요.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가 포트폴리오가 확 넓어졌어요.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엠브레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 문제로 사지 못하고 뱉어내게 된 거예요. MOU 맺고 다 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합의금을 주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그거예요. 1억 5천만 달러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잉이 빠져나갔어요. 나 못 사겠다. 미안하다. 나 못 사겠다. 1억 5천만 달러면 현재 돈으로 치면은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빠져나갔고 이 엠브레를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엠브레가 살아난 거죠. 다시 주가도 계속 또 오르면서 지금은 시총이 그때는 7, 8조 원인데 지금은 한 30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30조 원 정도 시총이 되면 20위권이더라고요. 브라질도 20위권 정도 되더라고요. 예. 자, 요런 사연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엠브레라가 상당히 신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다른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어떤 협력 관계가 지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모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엠브레라가 이 맛있는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는 어디 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겠죠.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자, 새로운 비행기 에어버스와 보잉의 주력 기종들과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종을 처음부터 디자인하면 분명히 훨씬 나은 비행기가 나올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비행기는 너무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오래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현대적 기준으로 설계만 하더라도 좋은 비행기가 나오고 엠브레라는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진 회사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요.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대통령 직접 보고까지 하는 거 보니까 문제는 돈이다. 15조 원에 30조 원 들어간다. 이러다가 실패하면 가는 거다. 물건만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보급하고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뒤에 후속 기종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보잉과 에어버스만 지금 두 가지 정도만 항공사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세 번째 회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보잉하고 에어버스를 다 버릴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비행기 값은 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다는 확신도 줘야 돼. 맞죠? 아니 한두 대 하려고 한 10년 비즈니스 하다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우리는. 결국은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거다. 비행기 값은 좀 쌀지 모르지만 초기 비용은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분명히.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F-21 개발하는데 개발비만 한 20조 그래 뭐 헬기들 국산하는데 10몇 조.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정부가 좀 도와주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만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예, 엠브레라랑 또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KF-21과 헬리콥터 같은 경우 우리가 맨 땅에다 그냥 머리 박고 시작한 거지만 지금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열서 마케팅한다는 측면 그리고 한국이 해운 그리고 공항에서도 충분히 이 지역에 동북아 지역에 허브가 될 거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그 자체 수요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내 항공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거든요. 자, 그런 점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것은 남미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기본 시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크게. 예.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볼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120억 달러? 예, 우리 현재 우리 돈으로 환율 감안해서 바꿔보면 한 30조 원. 그 몇 년 전보다 많이 오른 게 밑에 도표로도 보이죠. 그래서 그때 아마 보잉이 산다 그랬을 때 우리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민항기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 저 2020년 무렵에 좀 저점에 있을 때 내지는 22, 3년 정도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 이후에 많이 좀 회복이 됐고 여기는 C 이제 390 부분도 조금 상관이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닐 것 같고 둘이 양쪽은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이제 카이가 공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식 자체는 우리가 뭐 미르온이나 수리온 개발하고 KF-21을 개발할 때처럼 정부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돈 넣어서. 네. 그리고 플랫폼은 이미 잘 준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또 생산 기지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계약하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기술 확보를 아마 목표로 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브라질과
상당히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종을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용으로도 심지어는 이미 C390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만 축적이 되면은 분명히 윈윈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계속 약속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민영화를 시키면서 투자 금액을 일단 정부 입장에서 회수하는 측면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형 항공기 그 외에 기타 항공기 기술들이 우리 자산으로 남게 된다. 또 브라질이라는 남미의 큰 강자, 여태까지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우리 더 밀집해질 그 강자와의 어떤 친분 관계. 인구 2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GDP 기준으로 제가 잠깐 보니까 GDP가 우리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우리보다 많아요. 그게 12,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13위 정도 돼요. 인구가 2억이니까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많이 낮아요. $10,000가 안 되는데 우리는 $40,0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외 주위에 있는 남미 다른 나라들도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는 이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급하게 빨리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엠브레러로 간다 그러면은 한 30년대에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 카이에서 MCX 우리 중형 항공기 국산화한다고 할 때 7년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것 같아요. 7년. 그게 우리가 KF-21 개발할 때도 그 정도 걸렸거든요. 이것도 7년. 엠브레러랑 같이 하면 우리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하는 중형 민항기를 같이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MCX 같은 건 할 수 있고, MCX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중형 항공 수송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래서 파생 기종을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예를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대잠 추격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관여해야 되는 항로가 훨씬 넓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 감안했어. 예. 그리고 지금 엠브레러 같은 경우는 헬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브라질에 헬기 제조업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 전체하고 우리하고의 우호를 정진하는 부분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류 사회에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제라는 측면에서 브라질은 주류 사회로 이제 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우리 손을 잡고 한다 이런 계기로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또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라는 거죠. 엠브레러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엠브레러를 마음을 저하게 만드는 부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같이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하게 들거든요. 첫 번째 뭐냐? 대형사들이 대량 주문을 하면 값을 많이 깎아주고 또 경쟁자가 올라갈 것 같으면 더 가격을 후려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구매를 해줘야 된다. 브라질 혼자 하기에는 되게 위태롭다. 그런데 향후 지금도 강자지만 더 지위가 올라갈 것. 그리고 이 지역에 동부가 전 세계 경제 중심이 될 동부가에 있어서 바다의 허브, 항공의 허브를 분명히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죠. 그리고 철도 교통의 허브이기도 하고 기본 수요를 확보해 줄 수 있다. 일본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엠브레러가 우리랑 손을 잡게 되면. 그래서 몇 년만 딱 타보면 나온다 금방 답은. 이 비행기 괜찮다. 그러면 세계시장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글로벌 메인터넌스 네트워크 정비 체계가 해야 된다. 깔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자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또는 그거의 이미지가 필요하죠. 지금 만약 우리 하나가 이 카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K9 그리고 하나가 만드는 구축함들 그리고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하나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올라타고 갈 수 있다. 훨씬 어깨가 가벼워진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된 데이터 왜 신형 기종으로 가야 되니까 분명히 더 좋은 비행기인 건 맞아요. 누가 대폭적으로 사줘야 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국이 새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들에 가가지고 이것을 권할 수 있죠. 일단 저렴하니까. 그리고 한국이 보장을 해주면 돼요. 맞죠? 시장이 급격히 넓어질 수 있다. 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동시에 데이터가 쌓일 거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런 게 가능하면은 너희들 비행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엠브레라 기종에 특화된 우리가 정비팀, 훈련팀, 조종사 교육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너희 비행기 계속 낼 거야? 이 가격에 낼 수 있어? 보잉이나 에어버스처럼? 그걸 보여줘야 된다. 예, 이거는 많이 팔면 되는 거죠. 한국 회사랑 같이 손을 잡으면 이건 커진다. 판로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보면은 러시아가 힘이 있는 나라고 중국은 내수만 해도 엄청난 나라인데 그들이 이걸 다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엠브레는 못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죠? 꿈만 꾸다 마는 거죠. 지금처럼. 한국이 손잡아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